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55세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들을 한 가지씩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며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치통이 있어서 겨우 시간을 내서 치과에 다녀왔는데 치과 선생님이 제 입안을 보시며 그동안 꽤 아프셨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아오셨냐며 타박을 주시더라고요. 가끔씩 찌릿하면서 아플 때도 있었지만 금세 고통이 사라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치과 진료를 다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이 그만 제 눈물샘을 자극해 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이제 아프시면 빨리 치과 오세요. 미련하게 참고 있지 마시고요. 라는 말을 하며 등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겠지만 순간 위로가 됐으며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네요. 현재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어서 더욱 마음에 와 박힌 말이었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사연을 올려 무거운 마음을 덜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1%밖에 안 되는 직업이며 정년이 없는 일이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에요. 바로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하는 일인데 벌써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사로도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아파트 외벽 보수 공사를 하는 도중에 아파트 주민이 작업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밧줄을 칼로 자른 기사였죠.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참담했고 마치 가족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실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작업자는 어이없게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주민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추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업은 보수는 많이 받지만 위험천만하고 특히 바람이 불 때나 겨울에 작업을 해야 할 때면 매번 나가는 일터이지만 나가지 말까라는 마음의 소리를 수천 번 외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 겨울보다 여름이 작업하기 수월한데 그 이유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제대로 작업할 수가 없기도 하고 밧줄 하나에 몸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일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최대한 얇은 옷을 많이 껴입고 일을 합니다. 또 옷이 두꺼우면 몸이 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죠. 한 번은 일을 막 배우고 처음 나간 아파트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연장 기구를 실수로 땅으로 떨어뜨렸는데 하필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앞 유리에 떨어졌고 유리가 금이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불찰로 일어난 실수였기 때문에 100% 제가 손해배상했고 선배들은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냐며 액땜했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때는 월급도 받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라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냐 했지만 200만 원을 물어주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다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제가 겪은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직업을 할 사람이 아니었고 잘난 척을 하자면 아버지 덕에 동네에서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로 형이 있고 둘째였던 전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고 집안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며 부모님과 형님네 내외는 밤낮으로 신부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저보다 6살이 어린 아내 될 여자를 데려왔고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얼굴만 힐끔 본 채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양가 부모님과 만난 것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아내를 2번 만났고 결혼까지 갔죠. 그때는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았고 이미 부모님 기준에서 결혼도 늦은 터라 불효자였습니다. 아내 역시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던 것 같았고 어떻게 식을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바쁘고 사람이 많아 정신없는 결혼식을 치른 후 경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숙소에 도착해서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고 처음 아내를 봤을 때 호감은 갔지만 제대로 대화하거나 만날 일이 많지 않아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죠.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게 결혼을 먼저 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신혼 첫날 밤부터 무리하게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의욕이 앞섰던 기억이 납니다. 어설프게 말을 건넸는데 갑자기 아내가 베개를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고 당황한 나머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빌었던 기억이 나네요. 죄송해요.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미란 씨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말을 붙였네요.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면 잠도 안 와서 제가 너무 귀찮게 질문만 했죠. 결혼식 하느라 피곤할 텐데 생각이 짧았네요. 그쪽 집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꼬셨길래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나이 먹고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남자잖아요. 부모님한테 결혼 못한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무슨 문제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문제가 있긴요.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부모님 2분 다 살아 계시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걸요. 그 나이 먹도록 애인 하나 없었으면서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이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시긴 해요? 당신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집이랑 돈이랑 다 주면서 결혼시키자고 부모님들끼리 이야기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다 큰 성인 남자가 부모님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라 하면 저거 안 하고 그러나 보죠? 부모님 말 어겨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전 미란 씨 마음에 들어요.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살아가면서 채워가고 알아가면 되잖아요. 이왕 결혼도 했고 좋은 곳에도 왔는데 이렇게 울지만 말고 당장 내일 뭐 할지 정해볼까요? 아내는 아기가 투정하는 것 마냥 제 앞에서 투정을 부렸고 그 모습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저갓집은 카센터를 하면서 딸 셋을 키우셨는데 장인어른의 보증으로 한순간 카센터를 잃게 되었고 5 식구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던 와중에 동네 형인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술자리를 갖게 됐어요. 아버지는 장인어른 빚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호언장담하셨고 장인어른은 줄 게 없는데 첫째 딸이라도 주겠다면서 저와 아내를 결혼시키자며 약속하셨다고 했네요. 빚쟁이들에 쫓기며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이 싫었던 아내는 홧김에 장인어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부잣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바뀐 건지 억울하다며 저에게 투덜댔고 그 모습을 달래느라 첫날 밤은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학생 때 그림을 전공한 아내는 결혼 후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를 마저 했고 전 아버지와 형과 함께 집안 사업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됐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내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자 적응하며 잘 지냈고 부부 사이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산부인과가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저 하늘이 정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주기적으로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내원하며 몸 관리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열심히 아이를 가져보려 했지만 2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부모님께서 아내 몰래 저를 불러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에 기겁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미란이 걔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벌써 너희 결혼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 병원에서는 뭐라든 미란이가 문제 있다고 하지? 아유, 처음 볼 때 알아봤어. 애가 하체가 얇아서 속으로 저런 몸으로 아이나 낳을 수 있으려나 했거든. 근데 내 말이 맞잖아. 애를 못 낳는 게 그게 여자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 네 형 봐라. 생전 내 속 한번 썩인 적 있든? 잔말 말고 애 못 낳을 것 같으면 이혼해. 우리 집에 입양 같은 건 절대 없고 양자는 더욱 안 될 소리고 너도 형처럼 아버지한테 딱 붙어서 재산 좀 챙기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아들만 낳으면 딱 좋겠구만. 네 형이 그나마 딸만 둘이라 너한테도 기회가 있잖아. 너 내 말 듣고 있니? 이 녀석아, 그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차라리 어디서 하나 만들어 오던가.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돼? 너는 어릴 때도 그러더니 왜 이리 두네? 어머니, 미란이 듣겠어요.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들어 오긴 뭘 만들어 와요? 아직 미란이가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행여나 미란이한테 가서 그런 말 하기만 해봐요. 가뜩이나 집안 눈치 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괜히 불만 더 키우시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저의 이런 당당함도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군요. 4년이 돼도 아이는 안 생겼고 결혼 5년 차가 되니 저도 그렇고 아내도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었으며 그나마 잔소리할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게 됐네요.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져만 갔고 아내는 집안일을 점점 소홀히 하며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모든 걸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였고 삶에 의욕이 없어 보였으며 매일 넋놓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고 화가 난 아내는 제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랑 결혼하면서 호화스럽게 살잖아.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남들 앞에서 사모님 소리도 듣게 해줬는데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 해줘?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남들은 당신 나이에 애 낳고 돌보며 집안일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밥 한 끼에 앉아서 먹는 일이 없대. 그런데 당신은 매일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오면 멍 때리며 앉아나 있고 내 말에는 대꾸도 없고 신경질만 내고 도대체 나랑 살겠다는 거야? 이럴수록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하는데 왜 자꾸 당신만 힘들어해? 당신 이런 모습 보는 거 나도 힘들다고. 그럼 안 보면 되겠네. 그동안 애도 없이 나랑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뭐 당신이랑 살아서 좋은 줄만 알아? 돈만 갖다 주면 그게 남편이야? 내가 정말 뭐가 힘들고
왜 이러는지 알려고 해봤어?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데? 당신이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는 줄 알아? 난 그 한숨 소리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아.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고. 내가 왜 한숨을 쉬는데? 당신 때문이잖아. 어머니가 옛날에 어디서 애라도 만들어 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았어. 아이가 없으니 매일 집안이 적막하고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뺨을 올렸고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멈출 수 없다 해도 아내에게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뱉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고 아내는 그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내를 달래줘야 할지 막막했고 생각 없이 말하게 된 제 입을 한없이 때렸네요. 한동안 서로 말없이 생활하다가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온통 불이 꺼져 있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불을 켰는데 식탁에 흰 봉투가 올려져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어떤 말도 없었고 의심할 행동도 없었는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흰 봉투가 너무 불길했고 제발 이혼 서류만 아니길 속으로 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묵직한 무언가가 떨어졌고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그 안은 선명한 두 줄이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임신 테스트기에 한 줄을 봐왔는데 이번에는 선명한 두 줄이었더군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질렀는데 안방에서 멋쩍게 등장하는 아내를 보자 달려가 껴안았고 그동안 했던 모진 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라며 다짐했고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항상 친구들 모임에 가거나 야유회를 가면 자식들과 오는 친구들이 꼭 있었고 그 가족들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됐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우리 아내가 임신했다. 나도 이제 아빠다라며 동네방네 떠들며 다니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다음날 일을 쉬고 산부인과를 갔고 아내는 임신 3주차였으며 4년이 지나도 안 생겼던 아이가 갑자기 꿈같이 생기니 의사 선생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5개월이 접어들 때쯤 아버지가 재산으로 물려주신 땅이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그곳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돌자 땅값은 하늘을 찌르듯이 쏟아올랐고 순식간에 돈벼락을 맞게 됐네요. 저희 부부는 태어날 아이가 우리 집 복덩이라며 기뻐했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고민한 끝에 아내가 기억에 남을 선물을 준비했고 부피가 커서 집이 아닌 경비행장으로 아내를 불렀어요. 그런데 선물을 공개하는 날 세상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고 말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하면 아직도 손이 떨리며 어김없이 악몽을 꾸게 되네요. 악몽 같은 날은 저희 가족이 경비행장을 찾은 날이었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의 이름을 따서 미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비행기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억에 남을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세상에, 정말 이 비행기가 우리 거란 말이야? 당신 통 한 번 크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내가 고소공포증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진짜 멋지네.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면 이 비행기 보고 엄청 좋아하겠네. 고마워, 여보. 그날따라 유독 하늘이 파랗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날이라며 기장은 비행하기 좋은 날씨라고 했고, 앞으로 새 식구의 앞날처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오른 기장은 이륙 준비를 위해 분주했으며 경비행기를 배경 삼아 아내와 사진을 찍고 올라탔어요. 맑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기분은 정말 끝내줬고 아래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제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지만 몇 개월 후에는 작은 손을 잡고 이 비행기를 새 식구가 탈 생각을 하니 얼굴에 웃음꽃이 폈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비행기 앞에서 연기가 나더니 앞좌석에 앉은 기장의 손이 분주했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장에게 무슨 일이냐며 묻자 당장 착륙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한 활주로를 찾아 착륙을 시도했고 비행기에서는 굉음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안해하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 안전벨트를 한 채 손을 꼭 잡고 괜찮다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내를 안아주었는데 그 후의 기억은 생각나지가 않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형이 달려와 주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형이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비명을 지르며 나가겠다고 발버둥치고 말았어요. 경비행기 사고 당하고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 진짜 너 안 깨어나는 줄 알고 내 피가 말랐다. 아무튼 사고 난 후부터 계속 혼수 상태였고 기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는데 왜 비행기를 탄 거야? 뭐가 그렇게 급했다고? 그런 선택을 내서는 재수 씨랑 아이도 경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장례는 잘 치렀으니까 걱정 말고. 그러니까 힘내서 나을 생각만 해. 그리고 사고 현장 수습할 때 구급대원들이랑 경찰들 도움 받아서 재수 씨 시체를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어. 대원들이 비행기 추락하면서 어딘가로 떨어졌거나 불에 탔을 것 같다고 했는데 감쪽같이 없더라. 100명도 넘은 인원이 그 일대를 다 찾았는데도 시체는 없어서 결국 장례만 치렀네. 미안하다. 내가 꼭 찾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사고 수습하고 보상한다고 네 재산을 거의 다 썼어. 기장이 죽은 게 우리 쪽 과실도 있다고 인정돼서 합의 보느라 큰돈 들였다. 집도 팔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우선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활 열심히 해서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지금 네 마음이 어떨지 난 상상도 안 오지만 그래도 넌 살았으니까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끝까지 살아야 해.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재수 씨랑 아이한테도 힘이 날 거다. 형이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줬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어요. 온몸으로 발악을 해도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제 몸과 마주할 뿐이었고 의사는 팔과 다리에 신경이 손상이 돼서 수술을 몇 차례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제가 눈을 뜬 건 사고가 나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의식을 찾은 거라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희망 가득한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가족이 없는데 살아서 뭐하며 앞으로 산다 한들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왜 비행기를 타자고 했는지 모든 사고의 원인이 저라고 하니까 숨을 못 쉴 만큼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그때로 돌아가 경비행기를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나중에 형 집에서 아내와 경비행장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차마 그렇게 싫었던 기억이지만 사진을 찢을 수는 없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지막 아내의 얼굴이 있어 버릴 수가 없었고, 아내가 보고 싶을 때면 어김없이 그 사진을 꺼내 들어 몰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3차례 수술을 끝내고 재활을 하며 병원에 3년을 있었고 퇴원을 하자 형 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용돈을 주며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하며 시간을 보내라고 했고, 아내와의 사고가 조금씩 아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병원에 있을 때는 살아도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들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 시작했고 떠다니는 공기마저도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끝까지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강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잠시 외출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현관문 앞에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형네 식구들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나니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숨죽여 이를 악물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서방님 우리 집에 살게 할 거야? 설마 평생을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 아니지? 병원에서도 이제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하다고 했다며. 근데 왜 집에만 저렇게 있는 거야?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매일 돌아다니기만 하고. 당신이 서방님한테 용돈 주는 거 다 알고 있었어. 그 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4식구에 서방님까지 입이 더했으니까 용돈 받을 사람은 나라고. 솔직히 말해서 서방님한테 용돈 주는 거 마음 같아서는 주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당신 성격에 내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근데 혹시라도 집이나 차 같은 거 해줄 생각했다면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그걸 서방님한테 주면 우린 이혼이야. 그리고 서방님도 너무하시지. 우리가 서방님 누워있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 기장 가족들한테 매일 끌려다니면서 죄인 취급받았고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저녁에는 딸들 데리고 안방에서 벌벌 떨며 잤잖아. 그나마 합의 금액이 크니까 서방님 재판까지 안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서방님은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지냈던 거 모르지?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당했던 일들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우리 탓도 아닌데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냔 말이야.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끼고 산다고 다 잘 되는 일 없어. 당신은 독한 데가 없어서 서방님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평생 끼고 살 거야. 그게 동생한테도 당신한테도 오히려 안 좋아. 당신은 규환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 가족이며 재산이며 건강까지도 잃을 뻔했다고. 이렇게 살아있어준 것만도 난 너무 감사해. 나 같으면 살 수 없었을 텐데. 규환이가 살려고 하는 모습 보면 기특하잖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형제가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어? 그리고 형이 돼서 동생한테 용돈 좀 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그동안 내가 사람 잘못 봤네. 한 번도 의식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됐는지
형에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모든 걸 형이 안고 갔었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당해야 하는 수모를 형이 당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형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없었고 아는 친구의 도움으로 급여가 높은 아파트 외벽 보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차피 한 번 죽다가 살아난 인생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은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몇 달 일하니 원룸 보증금이 될 만한 돈이 모였고 형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은 가끔 주말에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오라며 절 외롭지 않게 보살펴 줬어요. 그렇게 13년을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재산이라 할 만큼 모았고 과거 빚진 것에 대해 형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올 봄에 새로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이 들어왔고 한 달 정도를 매일 계약한 아파트로 출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이어서 기분 좋게 70m 공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났고 그건 20년 전에 경비행기 사고를 당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딱 한 번 연장을 땅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를 보자 손에 힘이 풀렸는지 연장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고 넋놓고 아내를 보고 있는 저에게 작업자가 큰 소리로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해주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과 발이 갑자기 떨리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옥상에 있던 작업자에게 물을 받아먹고 한숨 돌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닮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20년 전 일이라 아내가 당연히 살아 돌아올 일 없었고 제가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닮은 사람을 보고 아내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호스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얼굴을 확인하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고 정말로 20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머리에 흰머리만 조금 자랐을 뿐 예전 그대로였고 아내 역시 저를 한 번에 알아본 것 같았어요. 놀란 아내는 그대로 몸이 얼었고 전 현관문이 닫힐까봐 문고리를 잡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정막만 흐른 채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없었고 입을 뗀 사람은 저였습니다. 미라님 맞아? 20년 전에 경비행기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형이 당신 장례도 치렀고 맞다. 시체는 못 찾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정말 당신 20년 동안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왜 한 번을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찾지 않은 거야? 혹시 일부러 나 몰래 숨어 있었던 거야? 어째서? 왜 그런 건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 아이랑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였으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내가 싫었던 거야?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니면 내가 식물인간 돼서 병수발을 할까봐 내 앞에 안 나타난 건가? 내 머리로는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설명이 안 가는데? 말 좀 해보라니까.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지. 이래서 하늘 아래 죄 짓고 살지 말라나 봐. 그나저나 당신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100번 1000번이고 용서 빌게. 결혼 전에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정말로 사랑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헤어지고 당신 만나서 결혼한 거야. 결혼 내내 연락하면서 지냈고 남자친구도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때 경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다행히 아이랑 나는 무사하더라고. 그 자리에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 남자친구 아이일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당신이랑 사느니 아이도 나도 친아빠랑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후에는 당신한테 돌아가지 않았지. 보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네. 잠깐만. 그때 가졌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당신 도대체 결혼 내내 무슨 마음으로 나랑 산 거야?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고 애초에 사랑이 없었던 결혼이라고 해도 5년을 함께 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0년 동안 살아 있었으면서 죽은 척 속인 것도 억울한데 내 자식마저 아니었단 거잖아. 내가 사는 동안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이랑 내 아이 세상 떠나게 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에 수많은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지냈어. 몸이 아픈 후유증보다 정신적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데 당신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리자 누군가 내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20년 전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제 눈앞에 있었고 엄마와 처음 본 낯선 아저씨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자 저를 경계하며 노려보더군요. 아내는 아이더러 집으로 들어가라며 다그쳤지만 아이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저를 빤히 보더니 처음 내뱉은 말에 당황하고 말았으며 엘리베이터 앞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분 아빠 맞지? 누가 봐도 나랑 닮았잖아. 친아빠 돌아가셨다면서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 안 믿었거든. 아빠 맞지? 이제 와서 자꾸 뭘 숨기려고 그래. 나도 알 만큼 다 안다고. 엄마 그동안 혼자서 나 키우느라 고생 엄청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다른 남자와 잘 살려고 나를 도망친 아내였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날 보고 아빠라고 하는지 도통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모든 걸 체념한 듯 이야기했고 아내의 황당한 이야기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나도 경황이 없어서 사고 난 후 남자친구랑 함께 살면서 성준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성준이 태어나자마자 알겠더라고. 당신 자식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당신한테 돌아가? 그냥 죽은 듯이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도 눈치챘나 봐. 크면 클수록 자기랑 안 닮고 주변에서도 엄마 닮았다는 소리만 듣고 자라왔으니까 정이 안 생기더래. 매일 싸우며 지냈어. 당신이랑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어서 남자친구랑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가난했고 생활비는 벌어다 주지 않고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사랑도 소용없더라. 나도 평생을 당신 떠나와서 후회하며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성준이가 그쪽 아들 아니니까 돌아가겠다고 어떻게 해. 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모든 거 다 참고 살았는데 점점 난폭해지더라. 한두 번 싸우면서
손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돈 벌고 가장 역할하는 게 힘든가 싶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나 몰래 성준이 친자 검사를 했더라고. 불일치로 나오고 나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나랑 성준이를 쳐다도 안 봤더라고. 결국 성준이 10살쯤 술 먹고 집으로 오는데 길에서 객사했어. 내가 다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는 게 정말 한순간도 편치 않았어. 아내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낼 작정인지 펑펑 울었고 아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도대체 꼬일 대로 꼬인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고 아내와 저와 제 아들의 20년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그렇게 바래왔던 제 자식이 2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현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서먹한 아들과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보려고 해요. 아내가 걸리긴 하지만 쉽게 용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내를 안 보며 살 수는 없겠지만 언제쯤 용서를 해야 할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